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감성 라디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40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제자를 키워낸 김명숙 선생님. 정년퇴임 후 사랑하는 딸과 든든한 사위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꿈꿨죠. 하지만 그 사위가 선생님을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과연 선생님은 이 배신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김명숙입니다. 올해 65살이에요. 40년간 교직에 몸담다가 3년 전 정년퇴임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딸 정은이와 사위 준영이가 제 전부죠. 남편이 남긴 유산과 퇴직금을 합쳐 제법 목돈이 모였어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까지 합치면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저에게 사위 준영이가 어느 날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이제 좋은 실버타운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준영이는 정말 모범적인 사위였습니다. 키가 180cm 정도의 깔끔한 인상이었고 42살인데도 젊어 보였어요. 말씨도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안부를 드리고 병원 갈 때도 꼭 따라와 주었습니다. 어머님 집안일이며 병원 다니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실버타운에서는 모든 서비스가 다 갖춰져 있어서 훨씬 편하실 거예요. 솔직히 솔깃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했고 집 관리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미묘한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준영이가 유독 제 통장이나 자산 관리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금리가 좋지 않으니까 제가 좀 더 수익률 높은 곳으로 옮겨드릴까요? 제가 금융 쪽 일을 하니까 잘 아는 곳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준영이의 눈빛에서 이상한 열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사실 준영이는 3년 전부터 독립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 들어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정은이에게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준영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급하고 다급했어요. 아니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곧 정리될 거야. 어머님 재산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준영이가 제 재산을 담보로 뭔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효성스러운 사위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잖아요. 아마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겠죠. 며칠 후 준영이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실버타운 계약서예요. 그리고 자산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서류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서류를 펼쳐보니 복잡한 금융 관련 문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터득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해 줄래? 어머님, 어려운 금융 용어라 설명하기 복잡해요.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떠올랐습니다. 모르는 것에는 함부로 도장을 찍지 마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사위가 이미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실버타운 입주를 미루고 있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승인 통지서였어요. 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면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준영아, 이게 뭐야? 서류를 들고 사위를 불렀어요. 준영이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님 자산 운용을 위해서 제가 처리한 거예요. 요즘 부동산 투자가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요. 그 순간 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40년간 학부모들과 상담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준영이의 표정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니야?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익이 나면 어머님께 드릴 거고요. 준영이의 말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어요. 눈빛도 예전의 그 다정함이 사라지고 어딘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딸 정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정은아, 내 남편이 우리 집 돈으로 무슨 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이 오빠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정은이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경직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은아, 혹시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오빠를 믿어주세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편함에 또 다른 통지서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번엔 3억 원짜리 대출 승인서였습니다. 머리가 띵해지면서 현기증이 났어요. 화가 나서 준영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또 뭐야? 도대체 몇 개나 더 있는 거야? 8억 원이나 되는 돈이 내 모르게 나간 거잖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 찼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제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곧 갚을게요. 정말 곧 갚을게요. 그제야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준영이가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빚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이런 짓을 해? 15억 정도 됩니다. 사채업자들이 매일 전화해서 독촉을 해요.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어머님이 아니면 저희 가족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준영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뻔뻔함도 느껴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영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기라는 거 알고 있어? 내 명의를 도용한 거라고. 어머님, 제가 다 해결할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사업만 정상화되면 모든 걸 원상복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영이는 끝까지 제대로 된 사과나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정직과 신의를 가르쳤는데 정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를 이렇게 배신하고 있다니. 5억 원이라는 큰 돈이 제 모르게 빠져나간 그 순간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제 사위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준영이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제안했어요. 어머님, 날씨도 좋은데 교회로 드라이브 어떠세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반가워했을 텐데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죠.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준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나가보자. 바람도 쐴 겸해서. 준영이는 새로 산 검은색 승용차로 마중을 왔어요.
어머님, 차 어때요? 얼마 전에 새로 뽑았거든요. 차는 정말 좋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새 차를 사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15억 빚이 있다면서 어떻게 새 차를 살 수 있는 거죠? 차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준영이는 평소와 달리 말이 거의 없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메우고 있었죠. 준영아, 어디로 가는 거야? 목적지가 어디야? 좋은 곳 알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점점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차들도 별로 다니지 않는 굉장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울창한 숲만 보였고 간간이 깎아지른 절벽도 눈에 띄었어요. 이런 곳은 처음 와보네. 정말 외진 곳이구나. 네, 저도 최근에 발견한 곳이에요.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준영이가 핸들을 급하게 꺾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를 밟더군요. 어머님,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어떡하죠? 하며 당황한 척 소리를 질렀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큰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충격으로 머리가 앞좌석에 세게 부딪혔어요. 이마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목과 등에도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운전하던 준영이는 거의 다치지 않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지금 119에 신고할게요. 준영이가 휴대폰을 꺼내면서 하는 말이 들렸어요. 여보세요, 119입니까? 급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 어머니가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그때 제가 본 건 준영이의 표정이었어요. 신고 전화를 하면서 짓고 있는 그 얼굴에는 걱정이나 당황스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계산적이었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인 것처럼 말이에요. 의식이 흐려져가는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어요. 준영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쓰러진 모습을 내려다보며 지었던 그 이상한 미소. 그건 분명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절대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흘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머리에는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담당 간호사가 정말 기적이에요. 그 정도 큰 사고에서 이 정도로 끝난 게 말이 안 돼요라고 말했어요. 의식이 또렷해지자 병실 밖에서 준영이와 정은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엄마는 정말 괜찮은 거죠? 뇌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응, 의사 선생님이 뇌진탕이 있어서 기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어. 그때 준영이가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은아, 솔직히 어머니가 기억을 잃으시면 우리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복잡한 자산 관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되고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오빠? 아니야, 그냥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순간 번개 맞은 것처럼 깨달았어요. 준영이가 제가 기억상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걸 말이죠. 아마 그러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을 모두 덮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40년간 교육자로 살면서 터득한 지혜였어요. 진실을 알아내려면 때로는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기억상실인 척 연기하기로 말이에요.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저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어디죠? 저는 누구고요? 왜 이렇게 아픈 거죠?
의사는 깜짝 놀라더니 급하게 준영이와 정은이를 불러들였습니다. 어머님, 저 준영이에요. 사위 준영이요. 기억 안 나세요? 준영이가 걱정스러운 척하며 물었지만 그 눈빛에서는 기대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준영이가 누구죠? 정말 미안해요. 기억이 전혀 안 나네요. 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평생 아이들 앞에서 연기하듯 수업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며칠 후 준영이가 간병인을 고용했다며 한 분을 소개해 줬어요. 어머님, 이분이 박간병사님이에요.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박간병사는 50대 여성이었는데 뭔가 일반적인 간병인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너무 세심하고 영리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고용한 사람이었어요. 박간병사는 제가 미리 연락해서 고용한 사설탐정이었거든요. 40년 교직 생활이 정말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거든요. 박간병사를 통해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준영이가 의사에게 제 후유증 진단서를 요청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앞으로도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서를 좀 써주실 수 있나요? 보험 처리하고 법적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해서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죽은 척, 아니 적어도 무능력한 척해야만 이 악마의 진짜 정체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기억상실 연기를 계속했어요. 준영이는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을 확신하자 점점 더 대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집에 모르는 여자가 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준영이가 유진아, 어머님이 집에 계시니까 목소리 좀 낮춰라고 하는 게 들렸어요. 몰래 계단 모퉁이에 숨어서 내려다보니 준영이와 유진이라는 여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 보험금 나오면 우리 빚도 정리하고 예전에 말했던 그 호주로 이민도 갈 수 있겠네. 유진이가 준영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일단 15억 빚부터 갚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20억 정도 되겠지. 어머니 생명보험금이 10억이고 부동산까지 다 정리하면 충분히 해결될 거야.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시는 게 확실한 거야? 의사도 완전 회복은 어렵다고 했어. 설령 조금씩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내 명의로 넘어간 상태니까 문제없어. 유진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역시 내가 사랑에 빠질 만한 남자야.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일 줄 몰랐어. 그러면서 준영이에게 다가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제 딸의 남편이 제 집 거실에서 다른 여자와 그런 추잡한 짓을 하고 있다니.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대화가 뒤따랐어요. 그런데 정은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정은이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어. 내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는 것도 알고 있고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정도 계획까지는 절대 모르지.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딸마저도 이 끔찍한 음모에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40년간 정직하게 키운 제 딸이 이런 일에 침묵하고 있었다니. 며칠 후 유진이 또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당당하고 뻔뻔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영이 여자친구 유진이에요.
자신을 여자친구라고 대놓고 소개하는 그 뻔뻔함에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앞으로 어머님 통장 관리나 중요한 서류들은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준영이가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유진이는 아예 대놓고 제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밤 박간병사에게 모든 상황을 전했어요.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 모든 대화를 녹음했고 사진도 찍어뒀어요.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충분히 그들의 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딸마저 이 끔찍한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현실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때가 온 거죠. 박간병사의 도움으로 조심스럽게 제자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40년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보니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연락한 건 박지훈이었어요. 제가 3학년 담임을 할 때 학급 반장이었던 아이죠. 그때도 정의감이 강하고 똑똑했는데 지금은 서울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운데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전화 속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때 그 착하고 예의 바른 학생 그대로였어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지훈이가 전화기 너머에서 깜짝 놀라는 소리를 내더군요. 선생님,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말도 안 돼요. 당장 만나요.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이 시간도 안 되어서 지훈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시다니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요. 지훈이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칭찬해 줄 때마다 환하게 웃던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괜찮다, 지훈아.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된 것 같구나. 40년 동안 가르친 보람이 이럴 때 나타나는 거겠지. 선생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꼭 도와드릴게요. 지훈이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선생님, 이민호 후배도 불러야겠어요. 얘도 선생님 제자잖아요.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민호는 지훈이보다 1년 후배로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남달랐던 아이였어요. 다음 날 이민호까지 와서 조그만 동창회가 열렸어요. 병실에 모인 세 사람을 보니 마치 40년 전 교실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증거는 이미 충분히 모았어. 이제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할 때야. 지훈이가 가져온 두꺼운 법률 서적들과 서류를 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선생님 사기죄, 문서 위조죄, 상해죄 등 여러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특히 선생님 명의로 무단으로 받은 대출은 명백한 금융사기입니다. 이민호도 자신있게 말했어요. 형사 고발도 충분히 가능해요. 교통사고도 명백히 의도적인 것 같고요. 사고 현장 CCTV 분석해보면 결정적 증거가 나올 거예요. 제가 동료 형사들이랑 협력해서 철저히 수사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상세한 작전을 세웠어요. 마치 옛날 학급 회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그 보람과 뿌듯함이 이런 순간에 되돌아오는 거구나 싶었어요. 선생님,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선생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지훈이의 말에 이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선생님. 저희가 있는 한 그 악한 놈들이 절대 승리할 수 없을 거예요.
박간 병사가 그동안 모은 녹음 파일들을 차례로 들려주니 정말 놀라웠어요. 준영이와 유진이의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100% 승리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의 진짜 의미와 보람을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됐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정성껏 키운 제자들이 이렇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다니요. 준영이는 제 기억 상실이 지속되자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마침내 법원에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가 사고 후유증으로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하셨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일상생활은 물론 재산 관리도 불가능하니 제가 법정 후견인이 되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준영이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 있었죠. 지훈이가 이미 모든 법적 준비를 완벽하게 마쳐놨다는 것 말입니다. 법정에 선 준영이는 여전히 완벽한 효자 사위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한 모습이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어머님께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재산과 생활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법정 뒤쪽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제가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들어섰습니다. 기억상실 환자가 아닌 40년 교육자의 위엄과 품격을 갖춘 정정당당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김명숙입니다. 죽지도 않았고 기억상실도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40년간 교단에서 단련된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법정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준영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더군요. 이 사람이 바로 저를 죽이려고 시도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을 가로채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범죄자입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지훈이가 준비해온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녹음 파일, 위조된 대출 서류, 교통사고 현장 감정서, 사고, 당시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준영은 피해자인 김명숙 씨의 명의를 도용해 총 8억 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았으며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공범인 김유진과 함께 피해자의 전 재산을 노리고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그때 유진도 증인으로 법정에 끌려 나왔어요. 평소에 그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준비한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보험금 받으면 해외로 떠나자. 15억 빚도 다 갚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네.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법정 안 곳곳에 생생하게 전해지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의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준영이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들키고 나서 하는 형식적인 사과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정은이가 증인석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제 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오빠가 사업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완전히 속은 피해자예요. 정은이의 진술을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됐어요. 제 딸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단지 남편을 믿고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준영에게 사기죄, 상해죄, 문서 위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공범 김유진에게는 사기방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입힌 모든 재산상 피해를 즉시 원상복구하라.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정은이가 제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공범이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의 눈물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정말로 진실과 마주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정은아, 엄마가 너를 이해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진짜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도 행복해질 수 있어. 네, 엄마.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시작할게요. 법정에서 악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살아있고 40년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올바른 가치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재판이 완전히 끝난 후 모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준영이가 무단으로 빼간 8억 원도 모두 환수됐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 진짜 가족을 되찾은 거였어요. 정은이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정말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동안 남편에게만 의존하면서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이제는 제 발로 서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딸이 달라진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정은아, 괜찮다. 엄마가 항상 내 편에 있을 테니까. 우리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해보자. 네, 엄마.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볼게요. 지훈이와 이민호는 여전히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어요. 선생님, 이제 정말로 마음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계속 선생님을 보호해 드릴 테니까요. 정말 고맙다, 너희들. 너희 덕분에 선생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 무엇보다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제가 겪었던 것처럼 가족에게 피해를 당하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는 재단을 만들기로 한 거죠. 가족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재단 설립을 위해 제 재산 중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훈이가 법률 자문을 무료로 맡아주기로 했고 이민호가 수사 지원과 상담을 해주기로 했어요. 정은이도 재단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첫 번째 재단 발족 모임 날에는 제 제자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의사가 된 제자, 다른 학교 교장이 된 제자, 공무원이 된 제자, 사업가가 된 제자들까지 40여 명이 모여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번에 큰 시련을 겪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인간의 탐욕이 가져오는 비극과 그것을 이겨내는 지혜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마치 40년 전 교실에서 수업을 마친 후 받던 그 박수처럼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재단을 통해 벌써 30여 명의 피해자분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에게 속아서 재산을 잃거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준영이는 교도소에서 몇 차례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머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악마가 되어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정은이는 새로운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엄마, 제 힘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게 이렇게 뿌듯하고 자유로운 줄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에요. 딸이 독립적이고 당당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정은이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기억상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연기였다니.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셨어요? 정은아,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터득한 게 있단다. 진실을 알아내려면 때로는 모르는 척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거 말이야. 지금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소중한 제자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딸과도 진정한 소통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았어요. 악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진실과 사랑은 언제나 최후에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제가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김명숙 선생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가족 관계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